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넘치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고요. 농해수위 양권조정위를 통과했고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민주당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만약 그걸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 당정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세요. 농민들은 좀 아시는데 일반 국민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반대하는가? 법은 누구나 다 공평한 거잖아요. 네. 농민도 또 뭐 벼농사를 재배하는 분도 콩을 재배하는 분도 또 뭐 땅콩을 재배하는 분도 다 균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쌀을 생산해가지고 잉여 농산물이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농작물들이 많이 생산될 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농작물만 사줄 수가 없잖아요. 네. 축산물도 사줘야 되고 수산물도 사줘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공산품까지 사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집권 시에 똑같은 법이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법이 제출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야가 좀 더 숙고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을 정말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자. 그리고 추가 잉여 농산물은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타작물 있지 않습니까? 타작물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면적을 확대하고 보조금도 좀 더 주고 이래서 쌀이 1인당 소비량이 옛날에는 뭐 한 60kg였다가 지금 53kg까지 줄었거든요.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쌀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우리 농민들께서 일정한 금액은 또 보장 아닌 보장을 받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협의를 해야지 이 법이 그냥 통과가 되면 정말 큰 혼란이 국가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도 어쨌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이 유일한 대안이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고 난 뒤에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할란갑다. 그래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 안을 반대하는 안이 당정 협의의 결론이다. 아니 이래버리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왜냐면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정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희들 생각하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 정부가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것을 마치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 숱하게 논의를 해왔는데 아직도 논의의 시간이 조금 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카카오톡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카카오톡의 문제는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명백한 시장의 실패죠. 지금 양곡관리법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카카오톡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독과점 또는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 지위에 해당할 경우에 국가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개입하지 말고 자유시장 경제에 쌀을 맡겨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어디는 정부의 개입을, 어디에는 자유시장 경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도대체가 정부 여당의 입장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설사 쌀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긴다 하더라도 쌀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식이죠.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버리니까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었던 인도가 밀을 수출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곡물을 무기화시키고 있고 곡물을 세계 정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단순히 여러 공산품 중에 하나로 쌀을 취급을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가와 정부가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저는 집권 여당이 참 좀 아쉽다. 예. 예, 정말로 더 좋은 대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야당 안을 반대하는 게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당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하고 많이 틀리십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 그래도 이제 도시 부산 출신이시고 예. 저는 서산 태안 출신이어서 고향은 경남 어령입니다. 농촌을 너무 잘 압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너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덜 알지 않겠습니까? 예. 쌀 시장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완전 시장 경제에 맡기자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다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올해도 90만 톤을 올해도 올 추수하는 거 90만 톤을 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입의 강도를 의무화할 거냐 아니면 임의조항으로 할 거냐, 할 수 있다로 할 거냐, 해야 한다로 할 거냐, 요 차이거든요. 예. 해야 한다고 하면 의무조항으로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는데 예.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 민간의 자율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하자는 말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의 전략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5만 톤을 비축미를 매년 삽니다. 네. 정부 창고에는 지금 쌀이 넘쳐나 있거든요. 이게 소비가 안 돼서 3년 정도 되면 사료용으로 빼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거에 대한 보관비가 매년 수조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태국이요. 우리하고 비슷한 법을 만들었는데 태국은 쌀 농업 국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2년도에 12조 원의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13년도에 15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잉락 총리가 쿠데타로 실각을 할 때 이것도 하나 요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법을 하게 되면 대농만 좋아집니다. 대농 중심으로 좋아집니다. 소농은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한 500마지기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잘 경지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면 또 뭐 외국인 고용자나 이런 분 해가지고 1000마지기, 1500마지기 한다고 하면 생산된 대로 다 사주기 때문에 대농이 좋아지는 거예요. 소농보다는. 네. 그리고 쌀 생산량이 무조건 쌀만 생산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보다 10만 톤, 20만 톤 더 계속 증수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때 그 비용하고 보관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야가 교대에서 정권을 맡고 있지만 전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지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뭐 당정에 협의를 했는데 뭐 이게 야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은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대안도 있고나 한데 네. 또 야당도 또 새로운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야당에서도 의견을 좀 주시면 또 저희가 또 함께 절충도 한번 해보고 해서 쌀 농가는 농가대로 앞으로 미래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 국가 재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다른 산업하고 다른 작물들하고 또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집권 여당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또 주로 지지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또 호남이 또 농토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향해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지지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쌀 농가가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자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그러면 네. 강원도나 경상도, 영남에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올해 겪었던 이 난리를 내년에 이 난리를 또 겪겠다. 내후년에 이 난리를 또 뭐 겪든지 말든지 이런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 90만 톤 매년 쌀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 참에 난리가 났으니까 네. 전국의 100만 쌀 농가들에게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 예측 가능해야 100만 쌀 농가들이 이 쌀 농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이 변수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해버리면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삶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 난리통에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 100만 농가가 말하자면 예측 가능한 선에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제1의 역할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이번에 네. 안 하면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내후년 또 귀하게 농사 지은 거 트랙터 가지고 다 땅 갈아엎고 또 이 난리가 납니다. 네.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든지 너무 폭락해가지고 땅을 갈아엎든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자는 것이 저희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오늘 문제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 문제가 와 있었죠. 예. 21년도만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보니까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10만 톤이 부족했어요. 쌀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가를 잡는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10만 톤이 부족한데 30만 톤을 풀어버린 거잖아요. 20만 톤이 시장에 흐른 거예요. 넘쳐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21년도부터 또 실패를 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쌀이 굉장히 풍년이 들었는데 통계를 실패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잉여된 농산물이 많이 나왔는데 27만 톤만 사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27만 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10만 톤을 추가 더 했는데도 쌀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와가지고 정말 그 45만 톤을 더 많이 사는 거로 획기적으로 사는 거 해가지고 지금 쌀값이 18만 8천 원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16.6% 정도가 더 올랐지요. 그런데 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매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그럼 안정적으로 이러한 격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룰을 만들면 되고 또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좀 나와 주십사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제가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예, 지난번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 이제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좀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안이 좀 어떻게 논의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은 방맹이를 두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그래도 여야끼리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가고 네. 그러면서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합니다. 이미 그 협상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원내 수석들이 만나고 있나요 지금? 다양한 채널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좀 좁혀보자라고는 의견을 지금 주고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네. 직접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재수 의원님 신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산 주식을 보유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 라디오 인터뷰였는데 제가 인터뷰를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주식을 산 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결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이해 충돌 아니죠. 예, 이해 충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조선주로 분류하지 방산주로 분류 안 합니다. 방산주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 카이 뭐 이런 걸 한화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방산 풍산 네. 뭐 이런 걸 방산주로 분류를 하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을 이제 방산주로 분류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하고 상당히 멀고 시기적으로도 뭐 국방위를 하면서 거기로부터 얻은 어떤 아주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했다. 그렇게 보기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 정말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많은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이제 널브러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많은 절망한 사람들, 눈물 흘리던 사람들 또는 이제 분노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게 우리가 좀 국민의힘의 독주에 맞서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예.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예. 저의 입장 그대로 뭐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거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혐의는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자, 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요. 또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뉴스 말씀이시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여러 수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공문서 같은 경우를 파괴하거나 삭제를 지시했잖아요. 이 국가가 행하고 있는 이 서류들을 파괴하거나 삭제를 지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탈원전 할 때 그 주말에 말이지요. 이 직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밤 11시 이렇게 가 가지고 다 파괴하고 이런 사건을 아마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신내림 받아서 가서 했다 그래요. 이래 참 우스운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특히 우리 국민 내 생명이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저기에 왜 떳떳하면 저러한 공문서를 삭제하거나 파기를 했겠습니까? 모든 기록은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국민 생명과 관련되고 이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면서 왜 관련되어 있는 저런 서류들을 파기를 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 정황과 판단을 해서 객관적 데이터로서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해경청장이란 말이죠. 예. 제일 수뇌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예. 아마 검찰이 여러 자료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오면서 그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 그 보도 자료에 들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국정원장은 오늘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예를 들면 첩보 생산 그리고 첩보는 우리가 말하자면 점입니다. 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첩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여러 첩보를 선으로 이으면 그게 정보가 됩니다. 첩보에서 정보가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관들이 그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군의 노하우가 다 쌓여 있죠. 네. 이 정보를 과연 어떤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사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석관들이. 네. 그러면은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그 이것을 생산하는 것은 뭐냐면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합참, 그 다음에 군 내에서도 이제 정보 파트에서 이런 정보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네. 국정원은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을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을 먼저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지금 보세요. 국세청,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 말하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조사 역량,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비판적인 언론, 전 정부, 그다음에 경쟁했던 대선 후보, 그리고 부인, 그리고 아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선에서 경쟁을 했는데 220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결국은 저는 낮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좀 대통령께서 좀 대통령답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데, 그러면은 더욱더 국민 소통, 또 야당과 협치, 소통, 또 당내의 어떤 포용력 이런 걸 가지고서 돌파를 하려고 해야지, 결국은 수사, 조사, 기소, 무슨 압수수색, 소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낮은 지지율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는 이 낮은 지지율 회복 안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없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누가 보더라도 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제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죠. 달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공정하게 같은 기준과 잣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폭탄 쏟아지듯이 쏟아지니까 어느 국민이 이게 공정하다, 같은 기준과 잣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국가 기능을 돌아가지 않도록 중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뭐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요. 이런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지사 대권 후보였는데 경쟁 후보를 뭐 이렇게 정치 탄압한다 그러는데 그걸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할 때 이낙연 후보나 또 다른 경쟁자들이 대장동에서부터 백현동, 성남 FC 이런 걸 다 의혹을 제기했었을 때 그것도 그러면은 정치 탄압이었습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고 고발된 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 오고 골프도 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 주변에 있던 측근들 4명이 세상을 뜬 사건이에요. 끔찍한 의혹들이 여기 너무 많다고요. 이게 건강한 민주당이면 그 안에서 자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수사를 요구하는 게 더 전 민주당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냥 보호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는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마치 새로운 정권이 이재명을 두드려 잡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정치 탄압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서해 피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국가가 아는 시점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시간대별로 공개적으로 떳떳하면 함께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 수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뉴스에서 속보로 나왔지만, 예를 든다면 이러한 문서를 파괴했거나 삭제했으면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유 이런 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증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사항이지, 민주당은 정치 탄압을 한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안보실장이 주도해서 이거를 정리했다라는 취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안보실장은 또 빠졌네요. 이게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랑 해경청장을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원래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이 대부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중간 감사 결과 발표 형태로 발표를 못하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 의뢰하는 형식을 빌어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최근에 감사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대다수들이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자꾸 삭제, 은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삭제, 은폐한 리스트와 목록을 제출을 하시라. 그러면은 그게 무엇인지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삭제하고 은폐한 목록도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월북이라고 단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좀 전에 우리 성일종 그 의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중의 여론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정책위 의장이시다 보니까 그 시중의 여론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회의도 가셔야 되고 읽어야 될 보고서도 많고 뭐 그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 본인, 부인, 가족들과 관련해 가지고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부인, 가족과 관련해 가지고는 220분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허위 경력, 허위 이력, 경력 수상 실적 부풀리기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본인 입으로 돋보이기 위해서 허위 경력 이력을 했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220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고 이쪽은 압수수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220대 빵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수사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중의 여론이 그렇다.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지를 한번 꼭 좀 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얘기하시는데 감사위원회가 뭐 막았다 그러는데 네. 감사위원회가 그런 거 할 수 있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발표하는 것보다는 검찰로 보내라 이런 거 하는 데일 겁니다. 감사위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임명했던 분들이잖아요. 그 4년씩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삭제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명백하지요. 그러니까 이 삭제해버린 이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단을 삭제할 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뭐 이런 수사의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것을 아니 전 정부 이 두 사람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저분들이 아마 삭제 지시를 하거나 직권남용죄로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네. 뭐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경제가 됩니까? 민생이 됩니까? 외교가 제대로 됩니까?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남북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죠. 경제도 민생도 남북 관계도 외교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정부 여기저기 요직에 검사 출신들 다 보내고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들 보내고 자신의 복심과도 같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결국은 뭡니까?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허구한 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끌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라도 결집을 시켜가지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고 무리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시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사. 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책임져야죠. 그러나 그것도 공정하다라는 시각. 같은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나라를 망가뜨려 놔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다가 보니
이런 부분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이게 기준점이 되고 올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해 우리 수산 공무원이 피격돼 있는데 국가가 그동안 뭐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출하려고 했거나 북한한테 요청을 해서 어떤 구조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피격이 되고 총살이 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끔찍한 사건에 국가가 뭐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정말로 앞장서서 더 오히려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는데 협조를 할 사항이지 예. 이게 무슨 다른 거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붙였지 않습니까? 회담하도록 중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오늘날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이 더 이 고조가 된 것은 민주당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협의를 하면 몰라도 지금 이런 것들이 뭐가 무능하다는 거죠. 지금 한미 관계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바로 폈고요. 민주당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 개선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니 뭐니 다 퍼주게 해가지고 국가재정 바닥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정상화하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정치보복을 한다라고 뒤집어 씌운다고 한다면 저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드리고 또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청와대 대통령실이 자꾸만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탓, 비판적인 언론 탓, 야당 탓, 과거 탓, 남 탓만 하시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희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남 탓하고 과거 탓하는 것으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자기 탓부터 그리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으로부터 돼야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현 정권이 과거 탓만 하고 앉아있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힘에게 집권 여당의 지위를 준 것은 그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제발 좀 남 탓, 과거 탓, 전 정부 탓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정부의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 권력을 남용을 해서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수사하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과거 정부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사를 하니까 정치보복을 한다, 정적을 죽이려고 한다. 이 공격하는 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이 수사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수사하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어찌됐든 문제가 있든 없든 무조건 덮고 가자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소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국민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밝혀서 다음 정부 후대에 이런 일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지요. 이게 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 정부 탓이라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과거 정부 탓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잘못된 것들은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됐는지 따져보고 수사하자는 겁니다. 선생님 난독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제가 드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듣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무줄 잣대 말고 같은 잣대로 하시라. 수사하셔야죠. 하시라 말입니다. 근데 고무줄 잣대 말고 같은 기준과 잣대, 공정한 수사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아까 하다만 얘기가 있어서 잠깐 전재수 의원님께 여쭤보고 문자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문자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문자 안에는 상당히
이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비판적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이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재수가 그렇게 날리는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받으면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흠지라고 이야기하는 영남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한 측면도 좀 가능하다면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저의 충정입니다. 예. 야당을 해본 저희 입장에서 예. 또 여당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으로서 해본 정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용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특히 자당의 대권 후보고 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만큼 민주당이 건강한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 당에서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야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 의원님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또 두드리 맞게 만드시고 지금 전 의원님이 저런 스텝과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 예. 지금은 지지자들이 뭐 많은 비난도 하고 뭐 저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길게 보면 다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네. 또 우리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옳은 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예. 그런 소리들이 다음엔 주류 세력으로 올라섭니다. 저 같은 경우가 초선 때 그렇게 해서 재선 때 돼가지고 비교적 주류가 당직을 되셨다는. 맡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무것도 안 맡고 계시지만 다음에 아마 원내대표도 되실 거고 당대표도 되실 겁니다. 오늘 큰일 났습니다. 더 두드리 맞게 생겼습니다. 뭐 말씀은 구속영장 고맙습니다. 청구할 때 얘기할 때 TV 켜신 분들은 왜 갑자기 문자 얘기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를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고 문자를 많이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주제가 바뀌어서 이 내용을 마무리를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